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광쌤 이광조입니다. 자, 2019년도 2월에 시행한 7급 물리학개론 해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월 초인데요. 조금 늦어졌죠. 그 이유가 뭐냐면 선생님이 이제 학교 교사다 보니까 3월 달에 이제 새 학기 시작되잖아요. 이때 진짜 학교 정신 하나도 없어요. 예, 막 학교도 어수선하고 뭐 일도 너무 많고 그러다 보니까 물리적인 시간이 너무 안 돼가지고 지금에서 이제 요거를 제작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좀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어, 선생님이 이제 그 수능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수능에 대한 어떤 경향이라던가 또 요번 문제가 어떻고 이런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직업이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이런 공무원 시험은 선생님 잘 모르거든요, 사실. 지금도 요 7급 물리학 개론 같은 경우도 뭐 이제 두 번째인가 세 번째 이렇게 해설 강의를 하는데 우선 전반적인 흐름만 여기 봤을 때 느낌은 뭐냐면 딱 그 대학의 일반 물리 있죠, 대학 물리. 거기 예제 정도의 수준의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다. 그래서 그 정도만 잘 섭렵을 하게 되면 좋은 성적을 얻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제지 연습 문제 정도까지 들어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예제라고 해도 이 여러분 그 일반 물리가 그 양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물리만 공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공부하기 쉽지는 않을 텐데 어쨌든 그런 그 범위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면 그 원하는 성과 꼭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힘내기 바라겠고요. 자, 그럼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길이가 L이고요. 질량이 라지엠인 사다리가 45도 각도로 마찰이 없는 벽면에 기대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벽면이죠. 예, 바닥면에 마찰이 없으면 그냥 뭐 미끄러져서 쓰러질 테니까. 균일한 질량 분포를 갖고 있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 질량은 중심점에다가 우리가 놓으면 될 것 같고요. 사다리가 미끄러지지 않고 이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바닥면의 정지 마찰 계수가 이 뮤가 만족해야 하는 조건을 이제 물어봤어요. 그러면 이 상황을 우리가 조금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사다리가 이렇게 놓여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길이의 중심 쪽, L의 중심 2분의 1 정도 되는 곳에 여기 mg라는 이러한 이제 중력이 작용하고 있을 거고요. 여기 지금 기대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이 벽이 얘를 받쳐주는 요 N1이라는 수직 항력 존재하고 이 바닥면도 이 사다리를 받쳐주는 N2라는 수직 항력이 존재할 겁니다. 그래서 mg하고 N2는 균형이 맞아져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지만 얘네들이 이제 힘의 평형이 일어나서 얘가 그 상태를 유지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보게 되면 그럼 이 N11과 이제 똑같이 균형을 맞춰줘야 되는 애가 있는데 그게 이제 마찰력이 되겠죠. 얘가 쓰러지게 되면 이렇게 쓰러지지 않겠어요? 사다리가? 얘가 이렇게 미끄러지면서 이렇게 쓰러지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 상태에서 여기가 이제 45도라고 했는데 여기 이렇게 들려가지고 쓰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운동 방향이 이쪽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마찰력은 운동 방향의 반대 방향인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작용을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마찰 계수를 뮤로 하고 이 수직 항력에 비례하는 이러한 마찰력, 그렇죠? 그래서 이 마찰력과 이 N1이 평형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요거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이 마찰력인 뮤 N2라는 애가 최소한 어떻게 된다? N1과 같거나 그거보다 커야 된다. 이런 조건을 얻을 수 있죠. 되겠죠? 그 다음에 얘네들 힘들에 대한 돌림 힘을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여기는 이제 두 가지 힘이 있으니까 여기를 축으로 한번 잡아볼게요. 여기를 축을 잡으면 돌림 힘을 얘네들만 해보면 되는데 여기서 여기 돌림 힘이 좀 까다로운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를 회전축으로 했을 때 힘이 이렇게 작용을 하죠. F가 이렇게 작용하면 이 돌림 팔을 이렇게 우리가 구하는 게 여기 수직 방향이거든요. 이게 생각보다 처음엔 좀 헷갈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선생님 하는 팁을 말씀드리면 이 힘을 쭉 연장했을 때 이 회전축에서 여기 회전 중심 쪽에서 이렇게 해서 수직으로 연결한 거 요게 이제 돌림팔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R로 표현했을 때 이게 수직 방향으로 표시하잖아요. 요 길이를 구해야 돼요. 요 길이 요거 요 길이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게 되면 결과적으로 얘랑 돌림힘이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요 힘에 대해서 나란히 연결했을 때 요 회전하는 요 부분에 대해서 수직으로 된 건 요 길이에요. 요 길이. 요 길이가 돼요. 그렇죠? 돌림 구할 때 요 길이를 우리가 계산을 해줘야 되고 요 힘에 대해서 요 회전축에 대해서 수직인 거를 구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이렇게 따라가면 여기서 이렇게 요 길이가 되는 거예요. 선생님 지금 그리고 있는 요 길이.
되겠죠? 예, 지금 음악실에서 뭐 하는지 뭐 애국가 나오고 난리 났습니다. 자, 어떻든 간에 이런 상황이에요. 되겠죠? 그럼 이제 돌림힘을 한번 계산해 보게 되면 요 mg에 대해서 그쵸? mg에 대해서 mg라는 힘에다가 지금 요 길이잖아요. 그럼 여기가 45도였는데 여기는 2분의 1이 됩니다. 2분의 1. 그래서 어떻게 2분의 L 그 다음에 요 밑에 요거니까 코사인 45도가 돼요. 되겠죠? 요 돌림힘과 요 돌림힘이 균형을 맞아줘야 되겠지. 얘는 이쪽으로 돌리고 얘는 이쪽으로 얘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리니까 이렇게 돌리니까 되겠죠? 자, 그러면 요 녀석은 지금 힘이 N1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 길이를 구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요 각과 요 각은 억각으로 45 같기 때문에 여기는 L이라는 길이의 사인 값이 됩니다. 요 길이는. 그래서 L 사인 45도 이렇게 하면 되죠. 됐죠? 그럼 우리가 N1을 구할 수 있어요. N1이라는 값은 여러분 요거 L로 나눠주면 2분의 1 mg가 되겠고요. 코사인 45도, 사인 45도는 뭐 값은 같으니까 얘들은 그냥 날려주면 되는 거죠. 됐죠? 그래서 N1이란 값이 얼마냐면 이 녀석이 잘 보세요. 2분의 1 어떻게 mg랑을 알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이 N2라는 것은 지금 이 녀석 있죠. 요거 지금 수직 항력이니까 이 mg랑 서로 균형이 맞아져야 된다고 했으니까 이게 바로 mg거든요. 그래서 뮤에다가 뮤가 안 써져. mg 야 mg 막 써지면서 지워지는 동시다발적인 막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럼 요거 약분이 되잖아요. 그래서 뮤라는 것은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예, 그렇게 체크하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넘어가 볼게요. 두 개의 물체가 보기와 같이 책상의 구멍을 통해 가는 실로 연결되어 있고요. 책상의 물체는 반경이 R인 등속 원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원운동하고 있고요. 원운동을 한다는 얘기는 이쪽 방향으로 항상 원의 중심 방향으로 구심력이 작용하고 있다는 얘기죠. 책상 아래 물체가 아래로 떨어지지 않고 정지하기 위해 필요한 등속 원운동의 주기를 물어봤습니다. 주기를 물어봤는데 지금 이 구심력에 작용하는 게 바로 뭐냐면 여기 매달려 있는 M2에 대한 작용하는 M2G라는 중력이 되겠죠. M2G라는 중력. 되겠죠? 그것만 우리가 살펴보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우선 한번 살펴볼게요. 구심력을 구하는 방법은 여러분 잘 알고 있겠지만 이게 이제 반지름에다가 m이라는 애가 돌고 있으면 이 질량에다가 도는 속력, 선속력, V제곱 이렇게 계산을 하는데 이게 이제 선생님이 간단하게 이제 암기하는 그 팁은 아니고 선생님이 생각했던 게 뭐냐면 결과적으로 이 원운동이라는 게 계속해서 여기 있는 물체를 내가 중심적으로 당기는 건데 방향만 틀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결과적으로 여기 F라는 힘으로 여기 거리를 R로 한다면 F라는 힘으로 R만큼 얘가 당기고 있다. 그럼 일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운동 에너지가 변해야 되는데 그렇죠? 일한 만큼 운동 에너지가 변해야 되는데 방향만 바뀌고 속도는 계속 일정하죠. 그래서 여기 평균을 구하는 2분의 1은 생략하고 그냥 운동 에너지의 변화 mv 제곱 이런 식으로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편한 대로 하세요. 그래서 F는 R분의 mv 제곱 우리가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요 문제 상황에 맞게 적용하면 이때 구심력이라고 하는 것은 F라는 것은 어떻게 쓸 수 있다? 자, M1이 V라는 속도로 그때 속도를 선속도를 V라고 하죠. V라는 속도의 제곱으로 그 다음에 거리는 라지 R이 되는 겁니다. 됐죠? 근데 요 지금 구심력으로 작용하는 힘이 이 M2에 대한 중력이니까 요거를 M2G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되겠죠? 좋습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주기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이 원운동에 대한 주기 여러분 단진동으로 이렇게 표현하면 띠용띠용띠용띠용 이렇게 진동으로 표현하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이게 지금 F라는 진동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게 돌면서 진동하는 걸 볼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요 지금 오메가라는 것은 요 진동의 원운동적인 거.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 쉽게 말하면 상수를 2파이를 붙여주면 요 진동을 갖다가 요 각속도로 표현하는 게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되잖아요. 되겠죠? 그래서 요 V라는 녀석을 갖다가 각속도로 표현을 해줘야지만 요 지금 이 여러분 알겠지만 요 진동수와 주기는 반비례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 진동수는 어떻게 되냐면 2파이분의 오메가가 될 거고 그렇다면은 주기라는 것은 오메가분의 2파이기 때문에 요 녀석을 활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이 선속도 V라는 것은 어떻게 된다? 그렇죠. 여기 떨어진 거리에 비례하면서 얼마만큼 얘가 회전하느냐.
그렇죠? 이렇게 나타내 주는 게 바로 되는 거라서 요걸 조금 선생님이 변조를 해 볼게요. m1에 이 r이 라지 r이니까 r 제곱 오메가 제곱이 되겠고 그 다음에 r로 나눠주고 그 다음에 m2g 이렇게 돼서 r은 생략이 됩니다. 우리는 오메가에 대해서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오메가 제곱이라는 건 어떻게 쓸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렇죠. 여기 보면 m1 나오고 그 다음에 r 들어가고 그 다음에 m2g라는 게 나오죠. 거기다가 이제 요 오메가라는 걸 이렇게 나타내고 없애주면 여기 루트가 되니까 여기다가 이제 대입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파이라는 거 그대로 있고 요 녀석만 뒤집어 주면 되죠. 오메가 밑으로 깔리니까. 그래서 어떻게 된다? m2g 그 다음에 m1r 해준 게 이게 바로 주기가 되는 거죠. 맞죠? 그럼 요거에 대해서 찾아보면 어떻게 됩니까? 정답이 1번 있네요. 1번 이렇게 해서 1번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좋습니다. 자 3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보기와 같이 U자형으로 생긴 유리관에 물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유리관 입구로 기름을 조금 부었더니 오른쪽 유리관의 기름은 물 위에 2cm 높이로 떠 있으며 왼쪽 관의 물의 높이보다 H만큼 높다라는 게 이제 그림으로 잘 그려져 있죠. 높이 차이 H의 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기본적으로 이제 기름의 밀도가 물의 밀도의 80%라는 게 주어져 있죠. 그러면 여기 우선 같은 유체가 채워진 이 상황에서 이게 쉽게 말하면 이거 유체 압력 얘기하는 거니까 여기 머리에 이구 있는 애들을 보게 되면 왼쪽에 있는 애는 요만큼 이구 있고 오른쪽에 있는 애는 이만큼 이구 있어요. 근데 얘네들이 균형을 이루고 있거든. 만약에 이쪽이 더 압력이 세다 그러면 이쪽으로 더 밀려 들어갈 거야. 이렇게 밀려 들어가서 균형점까지 갈 거고 만약에 이쪽이 압력이 세면 이쪽으로 더 밀려 들어가고 얘는 더 낮아지고 얘는 더 높아지고 근데 이 상태로 정제 있다니 지금 균형이 맞다는 얘기거든. 그럼 얘 머리 위에 얘는 요만큼 싸고 있고 얘는 이만큼이나 싸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지금 균형이 맞췄다는 얘기는 얘가 양이 많죠. 훨씬 많이 이고 있죠. 그럼 얘가 밀도가 작다는 얘기지. 이해가죠? 얘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양보다 질인 거고 질이 떨어지니까 양으로 승부하는 거. 그래서 이제 같이 맞춰놓은 거거든요. 당연히 얘가 기름이 더 높이 올라갔다. 그래서 보면 여기 밀도를 우리가 로로 한다면 얘는 0.8 로밖에 안 되잖아요. 80%얘 80%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질이.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런 개념입니다. 그럼 얘가 이고 있는 압력과 얘가 이고 있는 압력을 우리가 갖다가 놓으면 되는 거예요. 얘는요. 물의 그 지금 밀도를 그냥 1로 놓고요. 얘는 그냥 0.8로 놓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1 곱하기 그러니까 이게 압력이라는 거는 어떤 애를 중력에 거슬러서 얼마만큼 높이로 이고 있느냐 이거거든요. 요거 그대로 적용하면 자 1짜리를 10에다가 그 다음에 얼마? 높이는 얘가 여기가 H니까 여기는 2cm 빼기 H가 돼야 돼요. 되겠죠? 그 다음에 이 녀석은 얼마큼 이고 있냐면 0.8이라는 애를 중력에 거슬러서 2cm만큼 이고 있다. 요겁니다. 여기는 10으로 해놓고 또 저건 또 G로 해놨어. 헷갈리게. 자 여기도 그냥 G로 놓겠습니다. 어차피 얘들은 상쇄될 거니까요. 됐죠? 그럼 2 빼기 H라는 것은 얼마가 되냐면 1.6이 되거든요. 그래서 H라는 건 얼마가 되냐면 0.4가 되는데 이게 0.4cm잖아요. 그래서 미리로 바꾸면 4가 되는 거죠. 그래서 4번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인데요. 단면적이 0.5, 또 이게 이런 게 좀 많더라고 보니까 이게 자꾸 단위를 이렇게 좀 리얼리티를 살리려고 하는 거는 좋은데 단위 환산 문제들도 꽤 있어요. 그런 것들 뭐 어떻든 자 0.5cm고요. 제곱 센티미터 단면적이 길이가 5m인 한끝 케이블의 한 끝에 천장이 고정돼서 수직으로 매달려 있고요. 질량이 1톤이 그러니까 계속 단위를 이렇게 똑같이 안 맞춰주고 있어. 조금 선생님 이런 부분을 좀 싫어하거든요. 이런 거를 귀찮잖아. 뭐 하면 못할 게 뭐 있어. 솔직히 잘 못하겠어요. 그래서 그래요. 자 엘리베이터가 케이블의 아래쪽 끝에 고정되어서 매달리자 케이블 길이가 0.5cm가 늘어났다. 이 학금에 케이블의 역률을 구하네요. 이 역률은 되게 지엽적인 내용인데 좋습니다. 자 그럼 이게 우선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뭐냐면 이게 이제 후쿠의 법칙이거든요. 어떤 외력이 가해졌을 때 어떤 애가 얼마만큼 늘어났느냐 후쿠의 법칙인데 이 어떤 애에 대한 것이 바로 역률에 대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지금 어떤 애가 얼마큼 잘 늘어나냐 아니면 잘 안 늘어나냐 이런 거를 따지게 보면
우선 얘는 이 지금 요 늘어나는 얘의 특징을 보게 되면 얘의 특징은 우선은 여기에 대한 면적 있죠. 면적이 클수록 늘어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용철 생각하면 돼. 용철. 화끈 케이블이 용철이라고 생각하면 되지. 굵은 용철이나 이게 넓직한 용철은 이게 여러분들 잘 하기 힘들잖아요. 늘리거나 압축시키기. 반면에 길이가 길면 길수록 어떻게 되냐? 약한 용철이 되는 겁니다. 늘리기 쉬워지는 용철이 되는 거예요. 되겠죠? 그래서 이게 지금 쉽게 말하면 그 용철의 면적이 클수록 강한 용철이 되고, 그 다음에 요 길이가 길수록 약한 용철이 된다. 그 상태에서 여기서 뭘 집어넣느냐면 얘의 재질을 물어보는 게 있어요. 그게 역률이에요. 굉장히 지엽적인 내용이지. 그래서 이 녀석을 우리가 이제 역률을 구하라 그랬어요. 그대로 쓰게 되면 K로 한 방에 쓴 거를 얘의 재질이 어떻고 얘의 면적이 어떻고 L이 그러니까 길이가 어떻고 나서 이게 이제 용철의 성질이 되는 거지. 강한 용철이냐 약한 용철이냐 그리고 얼마만큼 늘어났냐 이제 요걸 살펴보는 겁니다. 되겠죠? 자, 우선은 힘 가한 거는 1톤이니까 1000kg에다가 중력 가속도 10 곱해줘야 되겠고요. 역률은 지금 우리가 이제 구하고자 싶은 거고, 지금 면적이 주어졌단 말이에요. 면적이 어떻게 주어졌냐면 0.5cm 제곱 센티미터.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면적이 0.5에다가 미터로 바꿔줘야 돼. 제곱미터로 바꿔줘야 되니까 10의 마이너스 4가 들어가야 되겠고, 길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냐면 지금 5m라고 그래 있어요. 5m. 그래서 여기는 5가 그대로 들어가면 되죠. 그 다음에 지금 중요한 게 늘어난 길이가 0.5cm 0.5cm가 늘어났으니까 여기 또 어떻게 곱해야 되냐면 0.5에다가 10의 마이너스 2승 이렇게 해줘서 미터로 바꿔주면 됩니다. 자, 우선은 요거 하나 이렇게 없애줄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는 10의 4승이 되겠고 y가 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게 지금 없어졌으니까 0.1에다가 자 0.1에다 그러니까 이것도 다 넣을게요. 그냥 여기다 넣어버리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하고, 그 다음에 0.5짜리도 그냥 5로 만들게요. 5로 만들고 요기 여기다 넣어주면 10의 마이너스 3이 돼요. 그럼 얘네들은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10의 마이너스 8승이니까 이쪽으로 우리가 양쪽을 곱해주게 되면 어떻게 되면 10의 22승이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y 곱하기 5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y는 결과적으로 10 곱하기 10의 11승 거기를 5로 나눠주면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역률이라는 거는 2 곱하기 10의 11승이 되는 거죠. 그래서 2 곱하기 10의 11승 3번. 그렇죠? 이렇게 체크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4번까지 풀어봤고요. 자, 5번 문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림같이 질량이 100g인 물체로 스프링 상수가 200인 스프링을 20cm 압축된 상태로 잡고 있다가 놓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찰을 무시할 경우 물체가 빗면에 따라서 올라간 최대 높이. 결과적으로 이 용철이 일한 게 이제 운동 에너지로 전환돼야 되는데 이제 위로 올라가면서 포텐셜 에너지로 또 저장이 되는 이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2분의 1의 K가 얼마였냐면 200이 되겠습니다. 200으로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압축된 게 0.2m가 되겠죠. 제곱만큼 된 것이 결과적으로 mgH로 저장될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질량이 0.1이 되겠네요. 0.1kg 되겠고 중력 가속도는 10이니까 요거는 이제 1이 되죠. 곱하면. 그래서 H 그냥 구하면 되네요. 그럼 요거는 100 곱하기 0.04가 되니까 결과적으로 H는 얼마? 4가 되겠네요. 그래서 4번 이렇게 간단하게 해결하면 되겠습니다. 자, 6번 볼게요. 마찰이 없는 평면에서 질량이 2짜리 물체 A가 10의 속도로 움직여서 질량이 3인 정지에 있는 물체 B와 충돌했대요. 완전 탄성 충돌을 했다는 것이 주어져 있고 한 직선상에서 두 물체가 움직였다고 할 때 각 물체 충돌 후 속도를 물어봤습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처음 초기 속도 말고는 나중 속도가 두 개를 구해야 되는데 조건이 처음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완전 탄성 충돌이라는 거를 우리가 좀 고려를 해야 돼요. 그래서 완전 탄성 충돌이라는 거는 이제 운동 에너지가 보존되는데, 그래서 운동량 보존과 운동 에너지 보존을 둘 다 쓰면 당연히 운동량은 써야 되는 거고, 운동 에너지 보존은 이게 보면 알겠지만 2분의 1 mv 제곱 형태로 돼서 이게 계산이 굉장히 지저분해져요. 그래서 이걸 쓰지 말고 여러분들 요거 반발 계수를 쓰세요. 완전 탄성 충돌이라는 건 반발 계수가 1이라는 얘기거든요. 이 반발 계수가 1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게 바로 그 상대적인, 그러니까 충돌 전과 충돌 후의 상대 속도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반발 계수는 어떻게 되냐면 처음 속도 v1이고 충돌 전에 두 번째 물체의 처음 속도 v2라고 했을 때 얘네들의 상대 속도랑 충돌 후에 v1 다시 그 다음에 v2 다시가 요게 1이라는 얘기예요. 상대 속도가 같다는 얘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요게 마이너스가 들어갑니다. 되겠죠? 그럼 요걸 이용하게 되면 계산이 훨씬 깔끔해지거든요. 요거 하면 어떻게 되냐면 V1 빼기 V2는 마이너스 안에다 집어넣어서 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V2 빼기 V1 다시 요걸 활용하세요. 요거를 여기서 운동에너지 하거나 아니 뭐 공식을 뭐 외웠으면은 뭐 외워서 쓰면 되지만 그거 뭐하러 외워 귀찮게 요것만 충돌 전에 상대 속도와 충돌 후에 상대 속도가 1로 같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완전 탄성 충돌의 특징이에요. 자, 그럼 여기에 대한 처음 조건 살펴볼게요. 이 자리가 10으로 달렸기 때문에 운동이 처음에 운동량은 20이에요. 충돌했기 때문에 얘는 달려가던 거에 반대 방향으로 충격을 받았겠죠. 충격량을 받았을 겁니다. 그랬더니 이 자리가 나중 속도가 어떻게 되겠냐면 얼마? V1짜리의 다시가 되겠죠. 선생님이 이렇게 놨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정지에 있었던 B는요. 그 운동 방향으로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충격량을 받았을 때 3짜리가 이제 2의 속력이니까 그러니까 B자리의 나중 속력이 될 것이다. 요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로 외우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충돌 전에 운동량의 합과 충돌 후의 운동량의 합을 이제 외우는데 이게 이제 그대로 쓰면 요 녀석이 요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계산해주면 요게 쉽게 말하면 요게 마이너스 3V2가 들어가니까 이거 넘기면 2V1 더하기 3V2 다시 그쵸? 요 녀석이 20이라는 식이 나와요. 됐죠? 그래서 이런 관계가 나오는데 문제는 여기서 끝내면 안 되죠. 이걸로 이제 얘네들을 구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요거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A의 속력은 10이었고 나중에 속력은 0이었으니까 이건 신경 쓸 거 없고 그게 V2 다시 빼기 V1 다시가 될 거니까 요거 그대로 써줄게요. V1을 먼저 써주겠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V1 다시 플러스 V2 다시가 어떻게 되냐면 10이 된다는 거거든요. 요거 계산해주면 끝나요. 간단하죠. 양변에다 2를 곱해주면 20이 되고 요거 더해주면은 자 이게 조금 안 보이죠? 이렇게 그렇지. 그래서 요거 2 해주면 요거 더해주면 요거 사라지니까 5V2 다시가 40이 되기 때문에 V2 다시라는 건 8이 나오고요. 그럼 여기다가 8 대입하면 여기다가 될까요? 이제 8 대입하면은 요거 8이 16, 4 되니까 그렇지. 요거 2로 나누면 V1 다시라는 것은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렇죠? 아니면 다시 원상태로 돌려놓고 하면 더 쉽네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여기가 8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2가 된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계산해서 끝났어요. 찾아보면 A는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B는 8이니까 3번 정답 이렇게 체크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A 같은 경우는 처음에 10으로 갔다가 들이받은 다음에 마이너스 2가 나왔으니까 뒤로 이제 2라는 속도로 가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B라는 애는 정지에 있다가 들이받친 다음에 8이라는 속력을 갖게 되는 거죠. 되겠죠?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 볼게요. 일정한 속도로 달리던 자동차들이 빨간불이 켜지는 것을 보고 정지선 11m 전방에서부터 정지하기 위해서 일정한 가속도로 감속을 하고 있어요. 힘을 줬다는 얘기예요. 가속도라는 건 힘의 효과니까. 다음 중 정지선을 넘지 않으면서 정지선에 가장 가까이 정차한 자동차의 처음 속도와 가속도를 구하라고 하는데 조건에 비해서 이제 묻는 게 두 개네요. 그럼 한번 볼게요. 우선 기본적으로 얘가 어떻게 되냐면 2분의 1 mv 제곱의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달리고 있었으니까. 거기에서 어떤 일정한 힘으로 11m만큼 계속 일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운동 에너지를 갉아먹어서 얘가 정지하겠다 이 얘기지. 되겠죠? 그럼 요걸 풀었으면 2분의 1 mv 제곱에다가 요거 ma니까 ma 곱하기 11이 0이 돼야 되거든요. m들은 다 사라지니까 요거 계산해 주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다른 조건이 없으니까 여기 있는 걸 대입을 해봐야 돼요. 처음 조건이 이제 10일 때 이거 계산해 주면 이거 100의 절반이니까 50 빼기 가속도가 마이너스 5가 되면 이 마이너스 5라는 건 어쨌든 여기서 선생님이 빼는 걸로 이미 준 거예요. 여기서 마이너스에서 더해주면 안 돼요. 이미 얘가 빼먹는다는 걸 얘기하는 거니까. 그러니까는 운동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힘준다는 거니까 5 대입하면 돼요. 55 빼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5 마이너스 5가 나오죠. 그 다음에 얘는요. 50 똑같이 50에다가 그 다음에 이거 계산해주면 110이 되니까 이거 빼주면 얼마가 돼요?
얘보다는 훨씬 크죠. 얘도 하면은 400에다가 절반 나누면 200에다가 5니까는 55 빼주게 돼도 꽤 크게 나오고, 그 다음 여기도 200에다가 110 빼도 한 90 나오죠. 그러니까 제일 정지선에 가까운 거는 여기도 5 정도 벗어난 게 제일 가깝겠네. 그렇죠? 그래서 이 녀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번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죠. 됐죠? 좋습니다. 자, 8번 문제 볼게요. 반경이 R이고 길이가 L, 질량이 M인 긴 원통형 막대, 이렇게 생긴 원통형 막대가 있어요. 높이가 H인 빗면에 가만히 놓았더니 빗면을 미끄럼 없이 굴러 내려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굴러갔대요. 빗면을 굴러내려온 막대가 지면에서 굴러가는 속력을 물어봤습니다. 다행히 관성 모멘트는 좋네요. 그렇죠? 다행입니다. 또 양 그런 행동은 안 했어요. 뭐 치 뭐 이런 거. 자, 한번 볼게요. 기본적으로 이제 뭐 이렇게 빗면이 있다고 했을 때 이 원통형 막대를 그냥 선생님이 입체적으로 이렇게 그냥 2D로 그리면 이렇게 될 수 있겠죠. 반지름이 R이 되겠고요. 질량은 M으로 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얘가 여기까지 내려와서 이때 속력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럼 얘를 여기까지 끌어내린 거는 얘 질량이 결과적으로 여기 있는 애를, 자, mg라는 중력이 얼마만큼 요 높이가 h라고 했기 때문에 h만큼, 즉 mg라는 힘으로 h만큼 일을 했어요. 일을 하면 운동 에너지가 늘 거란 말이야. 근데 문제는 이렇게 내려오면서 이 속력을 갖게 되는 운동 에너지 2분의 1 mv 제곱뿐만 아니라 굴러가기도 했죠. 그렇죠? 그래서 2분의 1 i 오메가의 제곱까지. 자, 이건 무슨 얘기냐? 너무 받치 써서 여기다 다시 한번 쓸게요. mg라는 힘으로 중력이 h만큼 일해서 얘의 일을 한 만큼 이 위치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속력을 갖게 됐겠죠. 그래서 이 운동 에너지 뿐만 아니라 2분의 1 i 오메가의 제곱, 즉 일한 것이 일부는 얘의 속력을 증가시켰고, 즉 얘를 끌어내렸고, 나머지 일부는 얘를 굴리는 데 에너지를 썼다는 얘기예요. 됐죠? 그때 이제 속력고라고 했으니까 이거 그대로 계산해 주면 되죠. 이거는 라지 m으로 써놓고서는 왜 여기는 또 스몰 m으로 썼냐? 똑같이 라지 m으로 써야지. 됐죠? 그럼 이건 그대로 내비두고 2분의 1 라지 m v제곱 내두고, 얘가 이게 이제 회전 관성이라는 게 이제 회전하는 물체 질량이거든. 결과적으로 이게 각속도라는 게 속력이고, 그러니까 mv 제곱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2분의 1 mv 제곱 2분의 1 mv 제곱이야. 이게 똑같은 거야. 그거 이렇게 주어졌으니까 2분의 1에다가 이거 그대로 대입합니다. 2분의 mr 제곱으로 주어졌고요. 됐죠? 그 상태에서 여기 오메가의 제곱, 오메가 제곱인데 이 선속도로 나타내면 선속도는 우리가 r 오메가로 쓸 수 있죠. 그렇죠? 원래는 r 오메가인데 반지름을 요거 우리가 r로 놨기 때문에. 그러면 요거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오메가는 오메가라는 것은 r분의 v가 되죠. 그래서 r분의 v의 제곱. 요거 계산해 주면 됩니다. 그럼 2분의 1, 자 2분의 하지 말고 계산 미리 다 징그러운 것들 없애자고, m 없애고 m 없애고 m 없애주고, 요거 그러면 gh 되겠고요. 요것도 2도 없애. 2도 없애. 그럼 양변에 2를 곱해서 여기 2분의 1도 없애버리자고. 귀찮으니까. 그럼 v제곱 더하기 요거는 2분의 1 남고 r제곱에다가 r제곱 하니까 요것들 사라지고 v제곱 남죠. 요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2분의 3 v제곱 되니까 우리가 구하고 싶은 v제곱이라는 거는 어떻게 되냐면 3분의 4 GH가 되겠죠. 그래서 V라는 것은 루트 3분의 4 GH. 루트 3분의 4, 없나? 여기 있네, 여기 있네. 4를 빼놨구나, 또. 그래서 여기 3번이네요, 3번. 그래서 8번은, 3번.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그래요. 자, 9번 문제 볼게요. 상온과 대기압 하에서 공기 중의 음파의 속도를 물어봤고요. 초속 340이라는 속력이 주어졌습니다.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음파의 가청 주파수 대역은 보통 이 정도의 진동수를 갖게 돼 있어요. 주파수가 2만 헤르츠인 음파의 파장을 구하라는 건데, 파동의 속도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얼마만큼 보폭으로 얼마만큼 템포로 가느냐잖아. 이게 선생님이 이렇게 사람 그리잖아. 이 보폭으로 얼마만큼 툭툭툭툭 막 뛰어가느냐 이거거든. 되겠죠? 그래서 보폭을 넓게 하면서 빨리 발을 움직이면 그만큼 속력이 빠르다 이 얘기인데, 이제 쉬는 시간 됐나 보네. 이제 애들 소리 들리네. 여기 340이죠, 속력이. 됐죠? 파장을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고, 진동수는 지금 우리가 2만이라고 주어졌어요. 이건 뭐 그냥 계산 문제지 뭐. 2000이 됐냐 왜 또 2만. 그럼 파장이랑 어떻게 되냐면 2만을 갖다가 2만으로 나눠주면 되죠.
340을. 그럼 하나하나 없애주면 요거 하면은 17이 되겠죠. 17에다가 공 3개 남았으니까 0.017m가 된다고. 근데 여기 지금 범위를 물어봤잖아요. 아유, 요것만 하고 좀 잠깐 끊었다 가야 되겠습니다. 애들이 막 튀어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요 녀석을 우리가 보게 되면 센티미터로 바꿔주면 1.7cm가 해당하죠. 그러면 요게 해당하겠네요. 1.7cm는 1m 사이. 요게 3번 되겠죠? 예, 그래서 9번, 3번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도가 각각 80도, 16도인 두 열 저장소를 열 전도도가 각각 14와 3인 두 개의 물질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요. 전체 시스템이 동적 열평형 상태라고 합니다. 그때 두 연결 물질 사이의 온도를 구하라 라고 되어 있는 건데, 사실 이거는 이제 뭐 열의 이동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그 열량을 우리가 계산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열량이라는 것 자체가 이게 가스비 계산하는 거거든요. 어떤 애가 얼마만큼 있는데, 그쵸? 걔를 얼마만큼 온도를 변화시켜 줄 거냐, 그때 들어가는 에너지 혹은 그때 방출되는 에너지, 요거 구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열 전도도가 다르잖아요. 그게 이제 어떤 애라는 요 비열의 그 열적 특성에 해당하는 거예요. 근데 요 열적 특성 중에 중요한 거는 요게 이제 물질의 특성이잖아요. 요 물질의 특성은 바로 요 지금 요 물질의 이 면적에 비례하고 그 다음에 이 길이에는 반비례한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그 중학교 때 배웠죠? 전기저항 배웠을 때, 이게 여러분들 그 전기저항 보면은 이게 뭐 도선 있잖아. 도선 이렇게 있을 때 이 도선의 면적이, 굵기가 이렇게 굵으면, 여기 면적이 넓으면 전자가 갈 수 있는 길들이 많기 때문에 저항이 떨어진다고 얘기해요. 그렇죠? 예, 저항이 떨어진다고 얘기하고, 그 다음 얘가 길어지게 되면 이게 쉽게 말하면 이 전자가 이동하는 길이 이제 길어지기 때문에 저항이 커진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저항의 개념이 아니라 이 쉽게 말하면 열이 이동하는 개념이니까 요거랑 반대죠. 그러니까 면적이 넓을수록 열이 잘 이동한다. 길이가 길수록 어떻게 되냐면 열은 잘 못 이동한다. 그렇죠? 그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여러분들 그 사실은 열을 잘 전달시키는 애나, 그러니까 전기를 잘 전달시키는 이 도체라는 애가요, 열도 똑같아요. 왜냐하면 열이나 전기나 이게 에너지이기 때문에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도체라고 하는 뭐 프라이팬 같은 거 있잖아요. 전기 잘 통하죠. 금속이라서 걔는 열도 잘 통해요. 근데 이제 부도체라고 할 수 있는 플라스틱 같은 경우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프라이팬에 이제 금속 같은 경우 열과 전기를 잘 통하지만, 반면에 손잡이에 해당하는 플라스틱이나 나무 같은 경우는 열도 잘 안 통하지만 전기도 안 통해요. 이 같은 개념이거든요. 되겠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럼 우선 여기서 한번 볼게요. 여기서 이동하는 열들의 양이 같아야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열평형 상태이기 때문에 우선 이쪽에서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서는 어떤 애냐면 14라는 애가 이제 여기에 대한 이제 여기 길이가 나와 있죠. 근데 이 면적은 똑같아요. 그렇죠? 교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떻든 간에 여기는 면적은 우리가 뭐 A라고 할까요? S라고 하죠. S라고 하면 이 길이는 2cm예요. 이게 C에 해당하는 내용이고, 여기 이제 질량에 대한 것도 여기에 포함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다 C와 질량에 포함된 내용 되고, 온도 변화는 우리가 계산을 하게 되면 80도에서 요 온도까지, 80에서 요 열평형 온도인 Tm까지, 요게 이제 이동한 열이라고 한다면 이쪽에서 받은 열량 또한 같아야 된다. 근데 얘의 지금 특징은 얼마냐면 3짜리가 면적은 S로 똑같죠. 대신에 길이가 얼마냐면 3cm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온도 변화라는 것은 얼마가 되냐면, 그렇죠, 여기가 16도니까 열평형 온도보다는 요 Tm 16이 작죠. 그래서 요만큼의 온도 차이가 발생했을 것이다. 요거 계산해 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S들은 다 똑같이 날아가고 얘네들도 이제 1이 돼 버리죠. 그럼 요거 계산하면 7이 되니까 7, 8에 560 빼기 7tm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tm 빼기 16은 요거 넘겨주면 8tm은 얼마가 됩니까? 이렇게 넘겨주니까 576이 되죠. 8로 나눠주면 얼마가 됩니까? 8, 7에 7, 8에 56에다가 16 나오니까 얼마? 72도. 그래서 정답은 2번. 이렇게 체크하면 됩니다. 간단하죠? 예, 좋습니다. 자, 이어서 11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단열된 상태라고 가정하고 폭포에서 떨어지는 물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감소가, 중력이 2라는 거예요.
그럼 그 일한 만큼 운동 에너지가 늘어야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내부 에너지, 그렇죠? 그 물 분자, 지금 물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물 분자들의 운동 에너지라는 걸 다 모아 놓으면 이거를 얘 내부 에너지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부 에너지의 증가와 같을 때라고 돼 있습니다. 물이 100m 폭포에서 떨어진다면 낙하한 후에 물의 온도 상승과 가장 가까운 것은 이렇게 되는데 똑같아요. 여기서도 결과적으로 지금 이 물의 질량을 m이라고 하고 mg라는 이 지금 물의 무게를 갖다가 h만큼 중력이 끌어내서 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얘가 내부 에너지의 변화가 생겨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온도가 올라갔다고 하니까. 근데 이 내부 에너지를 갖다가 우리가 이 내부 에너지를 갖다가 똑같이 열 지금 온도 상승으로 봤으니까 이 열량이 증가했다고 열로 이제 전환됐다고 보게 되면 아까 봤던 어떤 애가 얼만큼 있는데 그리고 얼마만큼 온도 변화 있는데 이겁니다. 그쵸? 이걸로 계산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m이라는 거는 이렇게 없애주고 이게 봐봐요. 이게 이러면 안 되는 거거든 사실. 앞선 문제에서는 g를 10으로 놨다가 또 다른 문제는 또 9.8로 놨다가 이건 그러니까 이게 좀 이게 체계가 안 잡혀 있는 겁니다. 같은 시험 안에서는 최소한 이걸 통일시켜 줘야 되거든. 10으로 보려면 계속 10으로 보고 9.8로 하려면 계속 9.8로 하든가. 이런 게 좀 좀 다듬어지지 좀 않았어요. 어떻든 간에 그냥 선생님 대략 10으로 할게요. 그럼 요게 계산하면 10H라는 것이 얼마가 되냐면 요게 비열이 4점이거든요. 4점이. 근데 이게 이제 킬로그램 단위로 바꾸니까 그램당 4점이니까 여기다 1000 곱해줘야 되겠죠. 4200 그 다음에 온도 변화 요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온도 상승 얼마만큼 상승되느냐이기 때문에 델타 T를 구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10H를 어떻게 4200으로 나눠주는데 H가 아까 나왔죠? 100m. 여기 100 곱해주면 되네요. 요것을 지울게요. 요게 100이니까 자 00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 뭐 단순하지. 이렇게 나눠주게 되면 10을 얼마로 나누면 되니까 그렇죠. 4, 2로 나눠주면 되니까 0. 하다음에 얼마 들어가? 2 들어가겠네. 그쵸? 그러면 84 되니까는 6 나오고 1 나오고 또 0 치면은 4, 3 정도 들어가겠고 0.23 정도 이 정도의 온도 변화가 생기겠네요. 4번 바로 보이네요. 그쵸? 바로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11번에 답은 4번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고요. 자, 12번 문제 한번 볼게요. 전자계에 대한 맥스웰 방정식 4가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물어봤는데요. 자, 가우스 법칙은 임의의 폐곡면을 지나는 전기손석은 폐곡면 내 알짜 전하량과 관계가 있다. 이거 가우스면 잡아가지고 여러분 여기서 뿜어져 나오는 전기량 가지고 그 전하량 이걸 가지고 우리가 구하는 것들 여러분들 일반 물리 공부에서는 알 겁니다. 그렇죠? 맞는 내용이고 자기에 대한 가우스 법칙은 임의의 폐곡면을 지나는 자기손석은 0이다 라고 해가지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 봤던 이 전하량은 이게 우리가 전기장이 이렇게 뿜어져 나오잖아요. 이렇게 뿜어져 나와요. 그렇죠? 이렇게 뿜어져 나오기 때문에 얘를 폐곡면으로 이렇게 감싸도 이게 튀어나오는 애들이 있다는 얘기인데 자기력은요 얘는 쪼개도 N극 S극이 계속 생기죠. 그래서 N에서 나와서 S로 들어가기 때문에 얘네들을 폐곡면 잡아놔도 바깥으로 튀어나오는 애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 전하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서로 분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반면에 요 지금 자기에 대한 가우스 법칙은 자기 홀극이 없다. 그러니까 N극과 S극을 분리할 수 없다는 얘기가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맞는 내용 되겠고요. 패러데이 법칙은 자기장의 시간 변화과 전기장의 관계를 설명한다. 얘가 변하면 얘도 변하고 얘가 변하면 또 얘가 변하는 거. 그래서 맞는 내용. 앙페르 법칙은 유도 전류의 방향은 자기 선속 변화에 저항하는 방향으로 유도된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자 사람 이름이 뭐가 중요한지 모르겠는데 이게 사실 이게 다 맞거든. 그럼 이게 이제 정답인데 이게 저기 뭐예요 여러분들 렌츠거든 렌츠. 참 그러니까 조금 졸렬한 문제. 그래요. 그쵸? 사람 이름이 맞니 틀리니 글쎄 나는 물리적인 지식을 묻다 보니까 이것도 중요한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4번 틀린 거 고르라고 했으니까 4번 체크하면 되겠고요. 자, 이어서 13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균일하게 대전된 무한직선에 그쵸? 무한직선 전선에서 거리가 각각 R1과 R2 떨어진 두 위치 사이의 전이차를 물어봤어요. 이거 이제 아까 봤던 그 가우스 공면 잡아가지고 가우스 이게 그 면적 잡아가지고 뿜어져 나오는 이제 전기장 계산을 해가지고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전선은 선전화 밀도 람다로 대전되어 있으면 전선의 굵기는 무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상황을 한번 살펴볼게요. 무한대로 긴 이렇게 직선 도선에 전하들이 배열이 되어 있어요. 전하들이 배열되어 있습니다.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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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전기를 띠는 애들이 이 선을 따라서 이렇게 배열되어 있습니다. 되겠죠? 너무 길게 해서 이렇게 오래. 이거에 대해서 지금 뿜어져 나오는 전기장, 여기서 막 사방으로 뿜어져 나오는 이 전기장을 구하려고 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여기에 폐곡면을 이렇게 우리가 만듭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해서 여기가 R1짜리로 해서 이렇게 폐곡면을 이렇게 얘를 둘러싸는 곡면을 만들어서 얘를 가두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 그 다음에 R2 같은 경우는 뭐 더 큰가요? 그 얘기는 없나요? 그럼 R2는 더 크다고 하면 R2는 또 이렇게 잡는 거예요. 이렇게 잡아가지고 요걸 가둬놨을 때, 그렇죠? 여기 곡면을 뚫고 나오는, 쉽게 말하면 요 가우스면을 잡아가지고 여기서 요 거리, 지금 R1, R2인데 대략 일반적으로 R이란 거리에서 얘가 뿜어져 나오는 요 E라는 애들을 이제 세기를 구하겠다는 거거든요. 되겠죠? 그럼 여기서 뿜어져 나오는 이런 전기력선 다발은, 전기장 다발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결과적으로 이거는 뭐냐, 여러분들, 가둔 면적에서, 여기서 지금 가둔 면적에서 얼마만큼 세기로 전기장이 뿜어져 나오느냐를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거거든요. 되겠죠? 그럼 이 녀석을 한번 우리가 계산을 해볼게요. 이 파이라는 녀석을 어떻게 하냐면, 지금 일반적인 R로 놨을 때, 그 다음에 이제 R1과 R2로 이제 우리가 일반화 시킨 거를 여기다 적용시키면 되니까, 그냥 요 R로 우리가 계산을 해보게 되면, 이 면적은 2파이 R에다가, 그쵸? 그 다음에 요 길이, 그쵸? 요 길이를 지금 뭘로 할까요? 안 나왔으니까 그냥 L로 잡겠습니다. L. 이렇게 하면 되겠죠. 요 면적에서 뿜어져 나오는 요 전기장에 세기를 해주면 바로 이게 전기장 다발에 대한 내용이 되겠죠. 요 값이 바로 일정한 값을 갖는다. 입실론 분의 총 전하량, 얘네들의 전하량의 값을 갖는다, 이 얘기인데요. 이 전하량을 우리가 이걸로 표현할 수 있죠. 선전하 밀도라는 거. 그러니까 요 선 안에 이 전하들이 얼마나 빽빽하게 박혀 있느냐, 얼마나 알차게 박혀 있느냐가 이제 여기서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남다라는 거는 길이분의 실제 여기서 들어오는 전하량, 우리가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겁니다.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밀도로 표현하게 되면, 지금 우리가 밀도가 주어졌으니까 이 전하량, 총 전하량이라는 것은 이 선 안에 얼마만큼 이제 밀도에다가 이 선의 길이를 곱해주는 이 내용이 되니까 이걸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입실론 제로에 람다 L. 됐죠? 그럼 여기서 바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이 부분들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우리 이거 전기장 형태로 나타내게 되면 E라는 것은 2파이 요 R인데, 요 R을 선생님이 이제 대문자로 썼어야 됐죠? 그렇죠? 근데 요 R은 우리 이제 변수가 되기 때문에 요 상수인 거 입실론을 먼저 써주고요. 분의 1로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요 지금 요 선 밀도 있잖아요. 선전화 밀도, 요 녀석도 상수에 해당하기 때문에 여기 뽑아줄게요. 되겠죠? 그렇게 해서 여기 뽑아주게 되면 결과적으로 여기 남는 건 뭐가 남냐면 R분의 1이 남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상수 처리하는 거니까 상수니까 이걸 이제 적분을 해주면 되겠죠. 그렇죠? 요 거리에 따라서 적분을 해주게 되면 요 녀석을 R1부터 R2까지 요거 DR에 대해서 적분을 하게 되면 얘에 대한, 여러분들 쉽게 말하면 뭐죠? 그 전이차를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거죠.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적분 기호로 이렇게 나타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 2에서 선생님 바로 써서 그런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델타 V라고 하면 요 녀석이 2파이 입실론에다가 람다, 그 다음에 여기 적분 기호가 여기에 들어가야 되죠. R2에다가 R1분의 DR 이렇게 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요거는 여러분 적분하면 알겠지만 어떻게 돼요? ln R2분의 R1 이렇게 되죠. 그쵸? R2 그 다음에 R1. 그래서 요거 그대로 써주게 되면 요게 2파이 입실론 제곱의 람다, 요게 바로 델타 V가 되는 겁니다. 됐죠? 전이차. 자, 요거 찾으면 되겠는데, 입실론에 어디 있나요? 2번에 있네요. 2번. 그쵸? 요거 R12. 그래서 요거 이렇게 찾으면 되겠어요. 13번은 가우스 폐곡면을 활용할 수 있느냐. 이것도 되게 우리 일반 물리에서는 중요시하게 다루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한번 해봐야 되고요. 꼭 알아두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14번 볼게요. 직경이 20cm인 솔레노이드 안에 자기장이 2.5 테슬라.
그쵸? 퍼세크의 시간 변화율로 증가한다고 됐어요. 증가량이 주어졌어요. 코일에 유도된 기전력이 15V라면 솔레노이드 외부에 감겨진 코일 횟수의 가장 코일에 감긴 횟수를 물어보네요. 가장 가까운 값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선 이제 여러분 패러데이 법칙이란 것은 얼마만큼 감겨져 있느냐 그 코일이 그리고 얘가 자석을 넣었다 뺐다 코일에다가 자석을 쉽게 말하면 N극 S극을 자 넣었다 뺐다 하면 어떻게 된다? 오지마 가지마 하는 방향으로 얘가 자석이 돼야 되잖아요. 얘를 막으려면 자석을 막으려면 자석이 돼야 돼. 그럼 얘가 지금 자석이 되려면 전류가 흘러야 되거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전류가 만들어진다. 유도 전류 만드는 게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n번 관계에 있으면 더 강한 유도 전압이 걸리겠죠. 더 많은 유도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전압의 원인이 그러니까 전류의 원인이 전압이다 보니까. 그리고 이거는 시간 변화율이잖아요. 얼마만큼 자석을 세게 넣었다 뺐다 하느냐. dt분의 우리가 d파이로 쓸 수 있습니다. d파이로 쓸 수 있고 이 파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그 자기장 자석의 세기에다가 실제로 여기에 면적을 계산한 거죠. 문제는 이 면적 자체가 변하지 않죠. 그래서 이거는 상수 처리할 수 있어요. 아 참 그리고 여기서 이제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 문제에서는 마이너스 방향에 항상 들어가죠. 오면은 오지마, 가면 가지마 이런 식으로 반대 방향까지 표시한 게 바로 패러데이 법칙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거 그대로 적용하면 돼요. 15V 기전력이 15V가 유도됐대요. V가 그 다음에 요거 감긴 횟수 N 요거 구하고 싶은 거고 BS에서 그렇죠? 요 S는 면적이 요걸로 주어져 있잖아요. 0.2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단면적은 파이 곱하기 그러니까 요거를 다시 한번 쓸게요. S를 뽑아낼 수 있다고. 그리고 나서 DT분의 DB로 이제 자기장의 변화를 쓸 수 있는 거죠. 얘는 이제 고정되어 있으니까. 되겠죠? 그럼 여기 마이너스 n에다가 s라는 거는 파이 곱하기 0.2라는 거 이게 센티미터니까 그거에 제곱해서 면적 구해주고요. dt분의 db라는 게 여기 지금 요 변화율이 2.5로 주어졌어요. 이 녀석이 2.5라고. 요게 2.5가 되기 때문에 요거 계산하면 15 마이너스는 신경 쓰지 말고요. 0.04 파이 곱하기 2.5가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다음에 n 곱해줘야 되겠죠. n이라는 것은 15를 갖다가 파이로 나누고요. 그 다음에 0.04 곱하기 2.5로 얘를 나눠주면 되는 거죠. 그럼 이거 이렇게 없어지면 5, 25, 5, 3, 15 되죠. 그럼 이게 20이 되죠. 그러면 0.2를 갖다가 3으로 나누니까 이게 얼마가 되는 거야? 여기 0.5가 또 남아있네요. 0.5 그래서 0.02 0.02를 3으로 나누고 되면 되는 거죠. 파이가 밑에 깔려 있었고요. 그러면 요거는 1.5에다 하니까는 150 파이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이제 찾아보면 2번 있네. 2번 이렇게 14번은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14번까지 풀어봤고요. 어떻습니까? 이제 요 내용들 잘 정리하고 있는데요. 이제 15번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균일한 자기장 B가 존재하는 공간의 자기장의 방향에 수직으로 속도 V로 입사하는 질량이 M이고 그 다음 플러스 Q로 대전된 이온은 반지름이 R인 원운동을 하게 돼 있어요. 그때 질량과 전하량 각각 2배로 증가할 때 원운동의 반지름 바뀐 반지름은 어떻게 변하겠느냐 이제 이 얘기인데 이 지금 사실은 이 자기력은요 여러분들 이게 법칙이 뭐냐면 비비 법칙이에요. 비비 법칙. 그러니까 원래 자기장이 있었다고 이렇게 바뀌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있다고 했을 때 여기에 전기를 띤 입자가 여기 입사를 하죠. 수직으로 입사를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럼 얘가 이렇게 원운동을 하는데 문제는 전기를 띤 애가 운동을 하면 얘가 자석이 된다고. 그게 그거잖아. 우리 배웠지만 직선도선에 전류 흘려 넣어주면 전류 흘려 넣어주면 얘가 이제 오른손 법칙에서 이렇게 자기장 형성된다고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돌면서 자기장 형성된다고. 그러니까 전기 띤 애가 등속 운동하면 자석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 B는 뭐냐면 원래 기존의 자석. 그 다음에 얘는 뭐냐면 전기를 떼는 애가 얼마만큼 운동하냐. 그럼 얘가 뉴 자석이 된단 말이야. 새로운 자석과 이렇게 기존 자석과 새로운 자석이 있었을 때 얘네들은 자석과 자석이니까 밀거나 당기거나 하는 힘을 작용하겠다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전하량이 크면 클수록 강한 자석이 되니까 더 센 힘을 작용할 거고 속력이 빨라져도 더 강한 자석이 되기 때문에 기존 자석과 더 센 힘을 이제 주고받는다 그 얘기죠. 되겠죠? 그래서 이 녀석을 나타낸 게 뭐냐면 QVB예요. 이걸 뭐
비켜봐 막 이런 식으로 외우지 말고 그거 외우지 마. 이게 당연한 거거든. 되겠죠? 자, 그럼 요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여기서는 문제가 뭐냐면 플러스 Q로 대전되니까 Q라는 거 넣고 속도는 V로 입사시켰어. 그럼 이게 새로운 자석이 됐죠. B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기존 자기장이 B로 주어졌어요. 그럼 얘가 이렇게 해서 수직으로 입사했기 때문에 그 힘에 의해서 방향만 바뀌는 원운동을 하게 되겠죠. 이렇게 원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럼 원운동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질량이 얼마냐면 요 입사는 요 지금 입자의 질량이 m이고요. 그 다음에 속력이 V니까 V 제곱이 되고 반지름이 R원이라니까 R원. 우리가 이렇게 적용해 주면 되는 거예요.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R원에 대한 걸로 나타나게 되면 R원이라는 것은 우선은 V들은 여기 하나 사라지게 되니까 R을 이렇게 해서 QB로 나눠주면 QB 그 다음에 MV가 되죠. 되겠습니까? 그럼 이게 반지름이 커진다는 거랑 작아지는 걸 조금 한번 살펴보세요. 이것도 이제 여러분이 자꾸 외워서 그런데 QB분의 MV 이렇게 외우는 건 다 잊어버린다고. 얘가 지금 힘을 받아가지고 이게 원운동을 한다고. 그럼 강하게 힘을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원래는 얘가 직진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원운동 트는 거거든. 그럼 강하게 힘 받으면 이 반지름이 점점 줄겠지. 알겠어요? 반지름 자체가 작아진다고. 근데 힘을 적게 받으면 그냥 직진 운동에 거의 비슷하게 가기 때문에 반지름이 커진다고. 이해가죠? 그래서 여기 잘 보세요. 반지름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이거를 만약에 줄이려고 한다면 강한 자기장 작용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반지름 줄일 때 위에 올라가는 거는 뭐냐면 반지름 줄이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돼? 이게 늘리는 게 아니야 지금. 반지름 늘리는 게 아니고 줄이는 거에 대해서 얘네들은 말을 안 듣는 애들이잖아. 물론 이게 늘리는 거 해도 좋아요. 근데 선생님 이렇게 설명을 먼저 해볼게. 이게 질량 크면 클수록 힘 줘가지고 방향 틀기 힘들지. 그렇지? 그리고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 지금 요 V라는 것도 빠르게 가는 애를 방향 틀기 힘들어. 그래서 이게 말 안 듣는 요인들이라고.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말 듣는 요인들이지. 전하가 크면 클수록 센 자석이 될 거니까 반지름 줄일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자기장이 크면 클수록 이것도 자석이 세니까 더 어떻게 반지름 줄일 수 있는 거죠. 이해가죠? 그래서 이 녀석을 갖다가 다시 한번 거꾸로 얘기하게 되면 이렇게 반지름을 크게 하고 싶다면 얘 말 안 듣는 애들이 커지면 돼. 그럼 반지름 커진다고. 그 다음에 얘가 세게 힘주는 애들을 줄이면 된다고. 그래서 얘네들하고 비례하고 얘네들하고 반비례를 우리가 바로 이렇게 생각으로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되겠죠? 그럼 R2에 대한 개념을 물어봤는데 문제는 질량과 전하량. 질량 말 안 듣는 애들 2배 늘렸어. 근데 말 듣게 하는 애들, 그쵸? 힘주는 애들도 2배 늘렸으면 2배는 바로 상쇄되니까 R1과 똑같이. 그래서 R1과 R2는 동일하다. 그래서 2번 이렇게 체크하면 되는 겁니다. 되겠죠? 예, 어렵지 않은 그런 문제가 되겠어요. 자, 이어서 16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16번으로 넘어가 보면 보기에서 가의 경우 면적이 ES고요. 그 다음에 간격이 D, 요 간격이 D인 두 전극 사이의 유전율이 각각 요게 요 입실론 제로 K1, 그 다음에 입실론 제로 K2인 두 물질을 동일한 면적 S로 나란히 지금 여기다가 삽입을 했어요. 나의 경우 면적이 S고요. 그 다음에 간격은 2배입니다. 두 전극 사이의 유전율이 각각 이렇게 주어졌다고 했을 때 똑같은 유전율을 동일한 두께 뒤로 위아래로 적층해서 집어넣어서 축전기를 구성했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요 지금 축전기의 용량을 가나라고 했을 때 요 지금 K 값이 2, 3. K 값만 생각하면 돼. 얘네들은 똑같으니까 입실론들은. 그렇죠? 2, 3으로 했을 때 그때 얘네들 축전기 용량 사이의 B, 나와 가를 구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여러분들 이것도 중학교 때 배웠던 저항하고 똑같아요. 저항 같은 경우는 직렬 연결되어 있으면 얘도 지나고 얘도 지나야 되니까는 얘 한 두 개를 다 지나는 거랑 똑같지만 병렬 연결 같은 경우는 두 개가 있지만 어떻게 된다? 요쪽을 여기서 온 애가 얘도 지나고 얘도 지날 수 없어요. 하나가 일로 지나고 나면 얘는 못 지나고 통과하고요. 다른 전류가 이쪽으로 지나고 나면 위에 있는 애는 못 지난다. 그래서 두 개 중에서 하나만 되기 때문에 이 비율, 전체 저항의 합성 비율은 작아집니다. 그러니까 전류가 여기서 출발할 때 와, 두 개를 겪어야 돼 라고 생각해서 왔는데 그 중에 하나만 겪어져. 그래서 얘가 느끼는 체감은 어떻게 되냐면 절반으로 떨어지는 거죠. 물론 이걸 실질적으로 계산할 때는 R분의 1은
R1분의 1 더하기 R2분의 1 해가지고 어떻든 간에 원래 저항 하나보다도 작은 값이 나오는 게 병렬 연결의 합성 저항이고, 얘는 R1과 R2를 다 지나기 때문에 전체 합성 저항은 더 커지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축전기 같은 경우도 여기다가 전하를 모으려면 극판이 넓을수록 여기에 전하들을 많이 분포시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얘네들끼리도 반발력이 있거든. 그래서 최대한 넓게 퍼트려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D가 좁을수록 어떻게 된다? D가 좁을수록 얘랑 플러스랑 마이너스랑 서로 잡아당겨주는 힘 때문에 얘네들이 서로 얘네들끼리 반발력을 벗어나서 안 모이려고 하는 애들을 잡아줄 수 있단 말이에요. 되겠죠? 그래서 요게 쉽게 말하면 전기저항과 반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잘 보세요. 지금 요 상황에 보면 면적이 넓잖아요. 그래서 K1과 K2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K1이 얼마냐면 여기 2에 해당하고 요거는 3에 해당하죠. K2는 3에 해당하니까 얘는 넓어졌죠. 그리고 간격은 좁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그냥 우리 요거 지금 계산한 것처럼 그대로 해주면 돼요. 그래서 요걸 갖다가 얼마야? 얘가 2C라고 한다면 요 녀석이, 자 여기다 할게요. 2C라고 한다면 요 녀석은 3C를 그대로 더해주면 돼요. 그래서 총 5C라는 이런 축전기 용량을 갖게 되는 겁니다.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요 녀석 같은 경우는 보세요. 이거는 요 병렬 연결과 같은 거거든. 왜냐하면 면적은 이게 그대로 넓어지지도 않았지만 이 떨어진 거리가 2배로 늘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이제 용량이 줄어드는 역할이 되겠죠. 그럼 이건 어떻게 계산하면 이 병렬 연결처럼 계산하면 돼요.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해가지고 요게 이렇게 나타내면 되니까 6분의 5가 되거든요. 그럼 다시 한번 C라는 것은 이게 컨덴서의 용량은 이걸 역전을 해줘야 되니까 5분의 6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5, 그 다음에 요거는 5분의 6인데 문제에서 얘네들 비율 구하라 그랬는데 나가 위로 올라가죠. 얘가 위로 올라가야 돼. 그럼 5분의 6에다가 5로 나눠주니까 25분의 6 이렇게 돼야 되겠죠. 25분의 6. 그래서 1번 이렇게 체크하면 되는 겁니다. 되겠죠? 좋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해서 16번까지 우리가 풀어봤고요. 17번 문제 볼게요. 렌즈 나오네요. 렌즈. 초점거리가 10하고 25인 얇은 볼록 렌즈 2개가 있고요. 35cm 간격으로 지금 보기와 같이 설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초점거리가 10cm 볼록 렌즈 왼쪽 10cm 떨어진 곳에 여기에 이제 크기가 1cm인 지금 물체가 있을 때 두 렌즈에 의한 상의 위치를 구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위치와 크기를 물어봤네요. 그럼 우선은 얘에 의해서 상을 구하고 그때 상이 이제는 물체가 되겠지. 얘 입장에서는 그 물체에 대한 상을 한 번 더 해가지고 상을 구하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2번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녀석을 할 때 렌즈 방정식을 유도를 해야 되는데, 글쎄 여러분들이 뭐 외우고 있으면 뭐 외운 대로 하면 되겠지만, 이거 선생님이 그 내생남녀 물리2에서 렌즈 방정식 유도하는 거 자세히 했거든요. 근데 선생님 여기서는 자세히는 안 할 거고, 자 이렇게 볼록 렌즈를 이렇게 지나서 초점을 거쳐서 여기 이렇게 상이 맺힌 이 상황에서 선생님이 렌즈 방정식을 대략적으로 유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삼각비 닮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 렌즈 방정식의 핵심은 배율이에요. 배율은 실제 요 크기를 L이라고 하고 상의 크기를 L-이라고 하면 이 실제 크기분의 이 상의 크기 비율, 요게 이제 배율이거든. 됐죠? 그러면 상에서 렌즈까지 거리를 우리가 A로 놨고요. 상에서 B까지 거리를 B로, 그러니까 상까지, 렌즈에서 상까지 거리를 B로 놓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초점거리 포커스 F라고 놓는 거거든요. 되겠죠? 그럼 여기서 이 녀석을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자, 펜을 한번 보고, 지금 여기서 이렇게 직진하는 거는 여기 이렇게 닿죠? 그쵸? 그래서 요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여기 있는 삼각형하고 여기 있는 삼각형하고 여기 있는 삼각형이 닮음을 이용해요. 특히 우리가 L과 L-를 했잖아. 그럼 요 L에 해당하는 게 요 삼각형에서는 우리가 A로 이제 접근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 요 삼각형에서 요 L-에 해당하는 건 요 삼각형, 직각삼각형에서 이 높이인 B로 우리가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거예요. 됐죠? 그 상황에서 요 녀석을 갖다가 여기 렌즈까지 끌고 오게 되면 요 L이라는 녀석을 요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도 닮음이 되거든. 되겠죠? 그럼 봐봐요. 요때 지금 요 삼각형 A, 큰 삼각형에서 A에 해당하는 것을 뭘로 이제 적용을 하냐면 이거를 F로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게 F였으면 요 작은 삼각형 요 작은 삼각형 요 부분은 뭐가 되냐면 B에서 F를 빼주면 되는 거죠. B 빼기 F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B 빼기 F. 요거 이용하면 렌즈 방정식 나오는 거예요. 자 보세요. A분의 B는 F, B 빼기 F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양변을 지금 여기서 B로 한번 나눠줘 보겠습니다. 그 전에 요거 한번 해볼까요? 이걸 우리가 나타내게 되면 B가 아니고 F, B 빼기 1이 되거든. 그래서 다시 한번 쓸게요. A분의 B는 F, B 빼기 1이 되는데 양변을 B로 나눠주면 이제부터 A분의 1은 F분의 1 빼기 B분의 1이 되기 때문에 이걸 이쪽으로 넘겨주면 A분의 1 플러스 B분의 1은 어떻게 F분의 1이라는 렌즈 방정식이 이래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외워도 좋고 아니면 우리가 이제 이거를 이제 활용하면 되는 거죠. 되겠죠? 그럼 이 상태에서 한번 문제를 풀어 볼게요. 지금 여기서 첫 번째 거리 사이가 얼마냐면 10이에요. 그럼 A가 10. 요거부터 요 렌즈하고 그다음에 요 렌즈 할 거예요. 10분의 1. 그다음에 요 B 상의 거리가 얼마인지 몰라. 요거 구하고 싶은 거거든. 이 1은 초점 거리가 얼마로 돼 있냐면 10으로 돼 있으니까 이게 얼마? 10분의 1. 그럼 얘가 이 자체가 0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B라는 것은 무한대가 돼야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 무한대 지점에 있는 상황에서 이제 요 무한대 지점이 실제 상의 위치가 상이 아니고 물체 위치가 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A 대신 요 렌즈에서는 A 대신에 무한대를 대입하고요. 그다음에 요 지금 상의 위치 요 B-1을 요거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또 그때 초점 거리는 얼마가 되냐면 25가 됩니다. 25분의 1 이렇게 우리가 계산하면 되죠. 이걸 우리가 B-로 할까요? 새로운 우리가 이제 상까지 거리가 되니까. 그럼 마찬가지로 요게 보면 요건 0이 돼 버리니까 B-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25가 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상의 그 상까지 거리는 25기 때문에 1번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거 우리가 답을 찾으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상의 크기도 한번 계산해 보면 결과적으로 상의 크기는 요 배율을 이용하는 거거든요. 요거. 그럼 여기서 잘 보세요. 여기서 배율을 구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A분의 B를 해야 되겠죠. 지금 요 A분의 B. 그럼 A가 얼마냐면 여러분 10이 되겠고 B는 무한대가 되겠고요. 여기서도 이제 배율을 구하게 되면 A분의 B가 돼야 되는데 A는 얼마가 되냐면 여기서는 A가 무한대였고요. 그 다음에 B는 얼마? 25가 됩니다. 얘네들을 곱해주면은 실질적으로 두 번을 거쳤을 때 이제 배율이 나오기 때문에 두 개 곱해줘 볼게요. 여기다 쓸게요. 10분의 무한대 곱하기 25분의 무한대. 그쵸? 25분의 무한대가 아니잖아. 무한대라고? 무한대분의 25. 여기서 이 무한대는 사실 이 거리에 대한 개념이 없는 개념이기 때문에 숫자로 막 무한대를 막 계산하는 게 아니라서 이게 무한대 아닌가 이게 아니니까. 그쵸? 그래서 요거 하게 되면 얼마가 되냐면 2.5가 나와요. 상의 크기는 2.5cm. 맞죠? 그래서 1번 이렇게 체크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8번 문제 이어갈게요. 보기에는 물속에 잠겨있는 직각 프리즘으로서 물속에서 직진하는 광선을 두 번의 전반사를 통해서 오던 방향을 거꾸로 되돌려 보내는 재기반사 역할을 한다. 이 재기반사라고 그러나 이런 용어는 또 선생님도 처음 들어보네요. 원래 있었겠죠? 내가 몰라서 그렇겠지. 이 프리즘에서 물속에서 재기반사 역할을 하기 위해서 가져야 할 최소 굴절률을 물어봤습니다. 단 물의 굴절률은 1.33이고 직각 프리즘의 나머지 두 각은 45도로 놓으며 광선은 프리즘의 가장 넓은 면에서 수직으로 입사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되겠죠? 자, 그럼 이 부분에서 여러분 들어왔을 때 여기서 이제 45도, 45도 이렇게 반사한다는 건데 이게 여러분 뭐 스넬의 법칙 외우는 게 아니고 결과적으로 굴절률로 보정해 주는 거거든. C라는 빛의 속도가 있었는데 얘가 어떤 물질을 지나게 되면 V로 느려진단 말이야. 그 느려진 거를 이퀄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N이라는 걸 삽입해가지고 요거를 이제 보정이 똑같이 값을 맞춰주는 게 이게 굴절률 개념이거든. 그래서 10이라는 속도로 얘가 가고 있는데 어떤 물질에서 빛의 속도가 6으로 떨어졌어. 그때 그러면 떨어지는 물질의 원인에 의해서 이만큼 2에 대한 값을 넣어주면 되죠. 이게 보정값이에요. 그래서 10이 맞춰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로 갔는데 이번엔 2로 떨어졌어. 그때 보정값은 6이 되죠. 그래서 봐봐요. 굴절률이 N이 2인 거와 6이 있으면 굴절률이 큰 게 느려진 거예요. 응? 그만큼 많이 느려졌다는 거야. 굴절률만큼 느려졌기 때문에 실제 6에서 2만큼으로 속도가 떨어졌다 그 얘기야. 그러니까 이 떨어진 거를 원래 상태로 보정해 주는 게 바로 굴절률이거든. 되겠죠? 그럼 여기서 잘 봐요. 물의 굴절률이 1.33이라는 지금 물의 굴절률이야.
근데 물에선 여기 직각으로 들어가지. 그래서 이게 얼마냐면 이게 사인 90에 대한 거를 1.33만큼 보정해주면 이게 빛의 속도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게 C인데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아우 쟤들 뭐 하는 거야? 음악 시간인데.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안에서도 굴절률을 이제 구하려고 하는 거 n이야. 근데 얘가 얼마만큼 얘가 이제 비율이 속도가 떨어지냐면 45도만큼. 그래서 곱하기 사인 45도만큼. 이렇게 해서 보정시켜 주는 거거든요. 되겠죠? 그럼 요건 1이잖아. 그리고 요거는 이렇게 되니까 n은 어떻게 되냐면 1.33을 갖다가 어떻게 되냐? 사인 45도로 나누니까 이게 루트 2분의 1이죠. 그래서 1.33 곱하기 루트 2가 되네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 계산해 주면 됩니다. 정답은 2번. 그래서 스넬의 법칙도 n1의 sin 세타 1, n2의 sin 세타 2 해가지고 이걸 외우는 게 아니라 여기서 느려진 부분에 대한 보정값, 느려진 부분에 대한 보정값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많이 느려졌으면 이 값은 커지는 거야. 그래서 굴절률이 크면 느려졌다는 얘기고, 여기가 만약에 저기 적게 느려졌다 그러면 이 값이 작아요. 보정값이 작아지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는 매질이 좀, 그러니까 매질이 돼서 이 빛의 속도가 빠르게 지나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되겠죠? 좋습니다. 자, 그래서 18번에 2번까지 살펴봤고요. 이제 19번 문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지구에 대해서 0.6시의 속도로 움직이는 우주선 내에서의 1시간은 정지한 지구에서 측정하는 얼마이냐라고 되어 있어요. 우선은 1시간보다는 이게 이제 고유 시간이거든. 그래서 시간 팽창 때문에 1시간보다는 시간이 더 느리게 가야 되죠. 그래서 다 커야 됩니다. 여기는 이제 그런 부분을 그걸로 찍을 수는 없게 이제 만들어 놨네요. 자, 그럼 우선은 요거 계산할 때는 로렌츠 팩터가 가장 중요하죠. 로렌츠 팩터라는 것은 1 더하기, 자, 1 빼기 C분의 V의 제곱 분의 1이 로렌츠 팩터예요. 그래서 이 시간 팽창에 대한 거, 이것은 로렌츠 팩터 곱하기 고유 시간,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걸 계산하는 거고, 그때 고유 시간은 1이기 때문에 요 녀석이 1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로렌츠 팩터만 계산해 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로렌츠 팩터를 한번 계산해 주게 되면 1 빼기 C분의 0.6C니까 0.6C 해주고 제곱해주고 분의 1입니다. 그럼 요거 계산해주면 어떻게 되냐면, 자, 루트 씌워주고요. 1 빼기 0.6의 제곱이 되죠. 요거 약분되니까, 그러면 0.36분의 1이 되니까 요게 0.64가 되네요. 분의 1. 그럼 이거 얼마 됩니까, 여러분들? 0.8분의 1이죠. 0.8분의 1이 되기 때문에 이 녀석은 10을 갖다가 8로 나눠주면 되니까 1.25시간이네요. 1.25시간. 그렇죠? 그래서 4번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두 무한 네모물이라고 돼가지고 이게 포텐셜 우물 얘기하는 거잖아요. 양자역학에서 A, B 안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두 개입니다. 두 개. 각각 동일한, 질량은 동일한, M으로 동일한 이 전자가 하나씩 들어있고요. A 우물에 들어있는 전자의 바닥 상태 에너지와 그 다음에 B 우물에 들어있는 전자의 두 번째 들뜬 상태, 에너지가 같다라고 되어 있네요. 이 경우 무한네모 우물 A의 폭 LA와 무한네모 우물 B의 폭 LB를 비교했을 때 가장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쉽게 말하면 그 에너지 스테이트를 구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그 에너지 스테이트 공식이 기억이 납니까 이거? 나 이거를 외우는 게 더 신기한데.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빠르게 유도할 수가 있어요. 결과적으로 자, 제가 한번 해볼게요. 여기 이제 에너지, 포텐셜 우물이 이렇게 있을 때 여기 이제 입자가 존재할 조건을 이제 살펴보는 거잖아요. 그럼 얘가 요 거리를, 요 길이를, 우물의 길이를 L로 한번 놓고 보고요. 이게 이제 두 개니까 요 길이가 다른 거예요. 뭐 LA, 뭐 LB 이런 식으로 지금.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L로 놓고 한번 구해 볼게요. 얘가 이제 전자가 이제 발견되려면 얘가 정상파, 파동 형태로 정상파여야 되거든요. 그럼 첫 번째 정상파 이런 식으로, 그렇죠? 두 번째는 자 이렇게, 그다음 세 번째는 이렇게 되는 거, 이런 식으로 살펴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얘 파장을 살펴보면 4개가 한 세트잖아요. 4개가 한 세트. 얘는 하나, 2개밖에 없으니까 2개가 더 있어야 되죠. 2개가 L이니까 얘는 파장이 2L이 되겠고요. 얘 같은 경우는 하나, 둘, 셋, 넷, 4개가 다 있어요. 그래서 파장이 L이 됩니다. 얘는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죠. 그렇죠? 그 중에서 4개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즉 요게 3분의 L, 3분의 L, 3분의 L 중에서 요 두 개만 있으면 이게 한 파장이 되니까 이때 요 파장은 얼마? 3분의 2L이 되는 겁니다. 되겠죠? 그럼 이제 요 녀석을 갖다가 일반화를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2L, 2L 있죠? 그럼 얘도 2L로 맞추자고. 대신에 밑에 2로 나눠주면 되는 거고. 그럼 여기도 2L, 2L 맞는데 여기 보면은 여기 3이고 2니까 여기도 1로 맞춰주면 되죠. 그래서 이 녀석을 우리가 일반화시키면 파장이라는 것은 이 스테이트에 따라서 n은 어떻게 되냐면 n분의 1, 2, 3 올라가죠. 그 다음에 고정된 거는 파장의 길이 2L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에너지를 유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이 에너지란 것은 2m분의 운동량의 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게 2분의 mv 제곱이 되니까요. 그때 이 운동량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 드브로이 파장에서 구할 수 있는 건데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파장분의 하라는 걸로. 그래서 드브로이 파장으로 하게 되면 운동량분의 하 이렇게 되는 상황이죠. 그럼 이걸 여기다 대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녀석을 이렇게 대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2m에다가 그 다음에 요거 운동량의 제곱과 하 제곱이라는 거 들어가고 파장의 제곱이 밑에 깔리죠. 근데 우리가 파장의 일반화를 하는 걸 여기 나왔으니까 요거를 밑에다가 제곱을 해줘서 넣어주면 돼요. 그럼 요거 제곱해주면 밑에 깔리는 거 4L 제곱 들어가고 역수가 돼야 되니까 여기 N제곱이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N이라는 것은 어떻게 된다? 그렇죠. 여기서 잘 보면 여러분 알겠지만 8mL 제곱에다가 N제곱의 H, 그러니까 하제곱 이렇게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첫 번째 바닥 상태가 N이 1일 때, 그 다음에 첫 번째 들뜬 거 N이 2, 세 번째 들뜬 거 N이 3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거죠.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만 알면 되는 거거든요. 이걸 이게 선생님 설명해서 그렇지 그냥 시험장에서도 금방 구할 수 있어요. 유도해낼 수 있어요. 정상파만 이용하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우선 LA와 LB를 비교할 건데 그러면 요 지금 에너지 A의 바닥 상태 에너지라고 하니까 바닥 상태는 N이 1일 때거든요. 그쵸? 그때를 계산하게 되면 8mLA의 제곱에다가 요 N이 1일 때니까 하 제곱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2의 B를 살펴보게 되면 이때는 8mLB 제곱까지는 다른데 이게 이제 하제곱은 똑같고 n제곱에 해당하는 것이 두 번째 들뜬 상태니까 n이 3이거든요. 그럼 여기 제곱해주면 9가 들어가요. 지금 얘네들이 어떻게 되냐면 에너지가 같다라고 했으니까 요 값 두 개가 같아야 되는 거죠. 그럼 뭐 이거 똑같은 애들 어차피 질량은 똑같다고 했으니까 8m, 8m 다 없애주고요. 이거 하제곱 없애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LA의 제곱분의 1은 어떻게? LB의 제곱분의 9가 되거든요. 그러면 요거 나타내면 LB의 제곱이라는 거는 9LA의 제곱이 되니까 LB는 얼마? 3LA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LB는 3LA 4번. 그쵸?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번에 2월에 시행한 7급 물리학개론 문제 1번부터 20번까지 풀어봤습니다.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 처음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열심히 공부해서 꼭 원하는 성과 이루도록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살기 너무 힘들잖아요. 예, 고생 많았고요. 선생님은 또 다음 강의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수고했습니다.